안녕하십니까? DMB 고등부 원장 이정호입니다. 먼저 학부모님들 이렇게 뵙고 고3 프로그램이라든지 입시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렇게 랜선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자,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알찬 내용 좀 빠짐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수험생이 됐습니다. 수험생이 됐는데 대입 성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가는 길인데요. 대학교 가는 길에는 일단 전형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형 요소라는 것을 갖다가 좀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형 요소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전형 요소가 있는데요. 서류, 수능, 내신, 대학별고사 이렇게 있습니다. 서류는 잘 알고 계시는 학생부 또는 생기부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 자소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별고사는 지금 남아 있는 게 논술, 면접, 실기 이렇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형 요소를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대학교 전형을 보시면은 이 전형명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이게 어떤 전형인지 알기가 힘듭니다. 교과 전형인지 종합 전형인지 논술 전형인지 알기가 좀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대에서 학교 추천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고대 학교 추천 전형 그러면 우리가 교과 전형인지 종합 전형인지 알기 어렵죠. 하지만 그 전형 요소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과 80, 서류 20 플러스 수능 최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교과가 80이니까 교과를 50% 이상 보는 걸 우리가 교과 전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그건 교과 전형입니다. 그 다음 서류도 보고요. 비교과를 20% 본다는 얘기고요. 수능 최저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똑같은 학교 고려대에 학업 우수형이라고 있습니다. 학업 우수형은 어떻게 뽑냐면 1단계 서류 100%입니다. 서류 100%를 뽑는다는 것은 교과를 50% 밑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걔는 종합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형 요소라는 것을 아셔야지 이게 어떤 전형인지 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잘 아시죠? 대입 전형은 모집 시기에 따라서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추가 모집 이렇게 있습니다. 수시 모집이 다 끝나야 정시 모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이 끝나야지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그럼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은 언제를 기준으로 삼느냐? 대개 크리스마스를 기준 삼으시면 됩니다. 지금 올해 거는 나왔는데요. 이미 한 9월 초쯤에 수시 원서를 접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2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4일, 네, 크리스마스 박 전이네요. 그때까지 수시가 추가 합격까지 전부 다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면 정시 합격이 시작이 되거든요. 정시 접수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정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정시가 2월 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 2월 초에 마무리가 되면 추가 모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수시와 정시는 이렇게 시기상의 차이가 있는데요. 시기상의 차이 말고도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능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시는 수능이 아주 제한적으로 작용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작용을 거의 하지 않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시는 수능이 만약에 작용을 하게 되면 수능 최저 학력 수준, 최저 학력 기준만 만족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등급으로서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100분이나 표준 점수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수시는 6장의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수시에서 합격이 되면 정시에 원서를 넣을 수 없고요. 정시 합격을 하면 추가 모집에 원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정시는 가군나군해서 총 3개의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수시 6장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관학교, 경찰대학교, 그 다음에 한 4군데의 과학기술원, 이런 데들, 방송통신대학, 전통문화대학, 그 다음 예술종합학교, 이런 학교들은 수시 6장 이외에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카이스트인데요. 카이스트가 카이스트는 여기 포항공대인데요. 포항공대가 카이스트랑 비슷합니다만 포항공대는 6장 안에 들어갑니다. 카이스트는 6장 안에 안 들어가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보는 그 2022학년도의 모집 인원입니다. 보시면은 교과 제일 위에 보시면은 교과 전형이 제일 많네요. 42.9%인데 교과 전형이 21년에 비해서도 많이 늘었습니다.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종합 전형이 두 번째인데 종합 전형이 약간 줄었고요. 논술 전형은 뭐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수능 위주 전형이 이제 정시인데요. 정시가 20.4%에서 21.9%로 약간 늘었네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전국으로 봤을 때 얘기고요. 지금 교과 전형이 제일 큽니다. 자, 이거를 갖다 제가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본 겁니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교과 전형이 42.9%로 압도적으로 많네요. 그 다음에 정시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가려고 노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 한 15개 대학, 서울 시내에 있는 건동, 홍수까지 15개 대학과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종합전형이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지가 이미 드러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이들이 3학년이 되기 때문에 종합전형은 1학년, 2학년 때 쌓아놓은 걸 가지고 한다는 거죠.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종합전형이고요. 그 다음 정시가 많이 들어있죠. 39.1%입니다. 근데 요거 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정시가 15개 대학이 한 40% 정시를 뽑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수시에서 아이들을 다 못 뽑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가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거든요. 2월, 1월까지 합치면 거의 수시와 정시가 절반 대 절반이라고 보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위 15개 대학의 모집 인원인데요. 건동 홍수까지를 쭉 보시니까 자, 요렇네요. 수시 정시를 합쳐서 약 46,000명 정도 뽑고요. 수시로는 28,000명 정도 뽑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식하게 얘기해서 재수생까지 포함해서 한 50만이 안 되게 시험을 보거든요. 그 50만 안 되게 시험 보는 아이들 중에서 네, 10% 안에 들어야지 건동 홍수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자, 수능 접수 인원인데요. 수능 접수 인원이 지금 뭐 어차피 우리 애들은 아직 수능 접수를 안 했으니까 2020년도 수능 접수 인원이 지금 54만 8천 명이고요. 그다음 2021년 수능이 많이 줄었습니다. 5만 5천 명 정도 줄어서 4만 9천 명이에요. 이게 조금씩 줄고 있거든요. 그 다음 보시죠. 입시 용어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입시 용어는 이렇게 성적표 보는 걸로부터 출발합니다. 맨 처음에 표준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점수는 난이도를 고려해서 만들어 놓은 점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년마다 국어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사탐이나 이런 것들이 난이도가 다르잖아요. 그럼 난이도를 조정해서 점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백분위는 뭐냐면은 우리 아이 밑에 몇 명이나 깔고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백분위가 95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전국의 상위 5% 안에 드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신에서 받아왔던 그 등급입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까닭은 뭐냐면요. 정시에서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반영합니다. 특히 국어와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요. 탐구 과목은 백분위를 반영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표준 점수는 점수고요. 백분위는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가지고 내야 되는데 좀 좋은 학교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보고 탐구는 백분위를 보거든요. 두 개를 합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백분위를 표준 점수로 바꾸는 변환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백분위 점수를 가지고 표준 점수로 바꿔서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급은 수시에서 쓰는 것이죠. 아까 고대에서 학업부 수형 같은 경우는 서류로 100%를 뽑고요. 2단계에서 서류 70%와 면접 30%, 그다음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 수능 최저는 등급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3합 5다. 네, 3개 과목에 합쳐서 5등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등급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맞게 되면 표준 점수도 나오고 백분위도 나오고 등급도 나오지만 표준 점수와 백분위는 정시에서 쓰고 등급은 수시에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아이들의 가상 성적표입니다. 보시면 한국사나 영어나 그 다음에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등급만 나오게 돼 있죠. 절대평가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는 표준 점수도 나오고 백분위도 나오고 등급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영어하고 한국사하고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인데요. 절대평가에서 등급이 나뉘는 점수입니다. 한국사는 40점 이상이 1등급이고요. 영어는 90점 이상, 제2외국어는 45점 이상. 이 등급은 좀 익숙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능에서 영어가 어느 정도 중요할까요? 정시에서는요, 이렇습니다. 영어를 반영하는 방법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급, 2등급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등급별로 1등급 맞은 애들은 몇 퍼센트 또는 가산점 얼마, 감점 얼마 이렇게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1등급보다는 2등급이 점수가 낮아지고요. 그런 건데 학교마다 영어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는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져도 정시에서 그닥 많이 그렇게 점수가 깎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깎여요. 특히 전국 단위의 의대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표준 점수가 20점까지 달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만 영어를 89점 맞아가지고 2등급 맞은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 같은 경우가 상위권 의대를 목표로 공부했던 아이인데 정시에서 상위권 의대를 못 가고 결국은 경북대 치대를 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한 95점쯤 맞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절대평가는 절대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학원을 다니는 횟수를 고3 때가 되면은 한 일주일에 그냥 한 번 정도? 이 정도로 제한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수시에서는 어떻습니까? 수시에서는 수능 영어가요. 수능 영어의 등급을 최저 학력 기준으로 받아주는 학교가 있고요. 받아주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영어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받아주고 어떤 학교는 받아주지 않고 그렇습니다. 숭실대 같은 경우는 영어를 빼고 계산을 합니다. 자, 하지만은 단국대 죽전 캠퍼스 같은 경우 교과 전형에서는 보시다시피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중에 얘네 탐구 한 과목하고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가지고 합이 6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영어가 들어가는 거니까 영어를 당연히 1등급이나 2등급 맞으면 훨씬 더 여유가 생기는 거죠. 학교마다 다르니까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탐입니다. 사탐 점수인데요. 보시니까 올해 점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작년 점수를 보시면은 윤사가 지금 만점 맞은 아이가 표준 점수가 지금 60이고요. 100분위가 93입니다. 이상하잖아요. 만점 맞은 아이가 100분위가 100이 돼야 될 텐데 9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반면에 100분위가 100이네요. 표준 점수가 72고요. 똑같이 만점을 맞았어도 표준 점수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탐 과목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과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탐 작년 거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학 1이 100분위가 100이고요. 표준 점수가 74고요. 지학 2는 100분위가 98이고요. 66입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구 과목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좋아하는 과목을 할 것인가? 자신 있는 과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응시생이 많은 과목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당연히 응시생이 많은 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음시생이 많은 과목은 뭐냐? 자, 이과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이고요. 생명과학 1이고요. 문과 같은 경우는 생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학이고요. 그 다음에 사문입니다. 여기서 애들이 많은 과목을 선택을 해야지 하나 틀려도 표준 점수가 좀 덜 떨어집니다. 하지만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내가 극상위권이다. 아주 높은 학교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선택하는 과목을 했을 때 아까 보셨다시피 100분이나 표준 점수에서 약간 손해볼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극상위권이 아닌 한 애들이 많이 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3 때 보는 시험이 교육청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자, 시행을 어떻게 하고 출제는 누가 하고 그 다음에 대상은 어떤 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그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3월달, 그 다음에 4월달, 그 다음에 방학 피해서 5월달 이렇게 몇 번 시행을 하게 됩니다. 사설 모의고사는 거의 매달 봅니다. 평가원 모의고사는 가장 중요한데 6월, 9월입니다. 그럼 교육청 모의고사는 누가 내느냐? 학교 선생님들이 내십니다. 그 다음에 사설 모의고사는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가 내고요. 그 다음에 평가원 모의고사는 대학 교수들이 냅니다. 그럼 교육청 모의고사는 재학생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본 모든 모의고사는 교육청 모의고사고요. 요거는 재학생들만 시험을 봤기 때문에 재수생들까지 붙어서 우리 아이의 상대적 위치를 평가하기는 조금 더 무리가 있는 그러한 모의고사였습니다. 사설 모의고사는 반면에 재학생과 재수생이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형 모의고사보다는 사설 모의고사가 상대적 위치를 판단하기 좀 더 좋습니다. 하지만 평가원 모의고사는 수능을 내시는 분들이 다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학생, 재수생이 같이 시험을 보고요. 그러니까 평가원 모의고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컨설턴트들이 아이들을 배치할 때 쓰는 그런 표입니다. 보시면은 뭐 1급간, 2급간 저희들은 이렇게 부르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건데 한 어디까지 보면 우리가 10급까지 보면 이제 수원대, 강남대, 단국대, 천안캠퍼스, 안양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여기까지를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모의고사를 3월 달에도 막 보실 텐데요. 모의고사를 보는 성적표 보는 방법입니다. 보시면은 뭐만 보시면 되는 거냐면 100분위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재학생들끼리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재학생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상대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만 있는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전국 100분위를 보시면 되고요. 저 오른쪽 끝을 보면은 과목마다 100분위를 합쳐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를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의 상대적 위치가 어딘지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모의고사 성적표 제일 아래쪽을 보시면은 정답률이 80% 이상인 것은 A라고 찍혀 있고요. 정답률이 20% 미만인 건 E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A라고 되어 있는 걸 틀렸다 그러면 실수한 거죠. 그 다음에 2라고 되어 있는 걸 맞았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려운 문제에 강한 아이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부산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만들어 놓은 대충 요 정도 하면 정시로 요 정도 학교를 간다라는 거거든요. 보시니까요. 네, 의치대를 가려면 전국에서 재수생 포함해서 1.23%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동홍수 가려면 14% 안에 들어야죠. 아까 기억나십니까? 수시 정시 합쳐가지고 약 4만 명 정도였지 않습니까? 15개 학교가요. 그러니까 한 10% 안에 들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인서울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28% 안에 들어야 됩니다. 자, 2022학년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볼 대입의 주요 특성입니다. 한 5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형 수능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시 인원이 늘고요. 세 번째로는 교과 인원 또는 추천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약대 학부 모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적성고사라는 게 폐지됩니다. 이 각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택형 수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선택형 수능을 보는 게 크게 세 과목인데요. 뭐냐면 국어는 문학, 독서를 필수 과목으로 보고요.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봐야 됩니다. 수학은 더 골치 아픈데요. 수원수투, 2학년 때 배우는 수원수투를 필수 과목으로 하고요. 미분과 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은요. 사탐, 과탐 관계없이 두 과목을 선택해서 보면 됩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자, 이제 요 얘기 뭐 좀 가벼운 얘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올해부터 이제 EBS 연계율이 70%에서 50%를 줍니다. 그리고 직접 연계에서 간접 연계를 줄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국어하고 영어에서 조금 타격을 받습니다. 국어, 영어가 그동안 지문을 외워가지고 아이들이 시험 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탐구 과목.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탐과탐 상관없이 두 과목을 선택해서 대학을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가능한가라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탐 두 과목을 선택하고 자연계열을 갈 수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미 우리가 가고 싶은 웬만한 대학에서는 자연계열에서 과탐 두 과목을 이미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연계열을 가려면은 과탐 두 과목을 선택해서 가야 된다. 거의 그렇게 정해졌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더 문제죠. 국어는 두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수학은 세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 산출이라는 건데요. 조금 복잡합니다. 제가 가장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공통 과목이 있고요. 선택 과목이 있단 말이죠. 그럼 공통 과목은 공통 과목을 표준화를 합니다. 그 다음 선택 과목은 선택 과목 맞은 점수를 갖다가 조정을 해요. 조정한 걸 표준화합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은 74%를 차지하고 있고 선택 과목은 26% 차지하고 있거든요. 각각 표준 점수에다 0.74, 0.26을 곱해가지고 더해서 전체 표준 점수를 만듭니다. 자, 어떻게 조정하는지가 문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라고 한번 보시죠. 그러면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는 선택 과목의 조정 원점수를 어떻게 만드느냐.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들 전체의 필수 과목의 평균에다가 아이들의 개인 미적분 점수 마이너스 미적분 평균을 미적분의 표준 편차로 나눈 다음에 미적분 집단의 공통 문항의 표준 편차를 곱해서 만든대요. 자, 이 공식 같은 거 별로 아실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표준 편차라는 건 숫자가 굉장히 작거든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졌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미적분의 표준 편차나 그 다음에 미적분 집단의 공통 문항의 표준 편차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차이 안 납니다. 그러면 저 공식에서 두 개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건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네, 거의 비슷하니까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내가 미적분을 선택해서 받은 원점수는요. 미적분 점수에다가 우리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들이 공통 문항을 얼마나 받느냐 평균을 계산하고요. 거기서 미적분 평균을 뺍니다. 그러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을 비교해보면 미적분을 선택한 집단 아이들이 공통 문항을 잘 볼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면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들이 공통 문항 평균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미적분은 어려우니까 미적분 평균은 내려갈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만큼 차이를 나한테 더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한테 얼만큼 어드밴티지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면 조정 점수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능 국어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언어 매체, 화작 중에서요. 자, 언어 매체라는 것은 매체라는 과목이 올해 처음으로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 다음 화법과 작문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은 기출문제가 많고요. 언어와 매체는 매체가 새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생소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을 실패할 우려가 있어요. 근데 화작 같은 경우는요. 독해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문이 계속 길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요. 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게 더 어렵냐? 네, 언어 매체가 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어 매체를 선택한 아이들이 공통 과목의 평균이 높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언어 매체를 선택하면 조정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공부량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지금까지 화법과 작문이 1번에서 10번까지 출제됐거든요. 근데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97%에서 87%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언어 매체 중에서 언어는 지금까지 기출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85%에서 41%까지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생소한 매체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생각한 겁니다. 이거는 상위권은 언어와 매체라는 게 좋습니다. 문법이 특히 1학년, 2학년 때 돼 있다. 이런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라는 게 좋고요. 중위권 이하는 그냥 화법과 작문을 하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추겠다 그러면 굳이 언어와 매체에서 문법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화법과 작문을 해서 2등급 안쪽, 3등급 안쪽을 맞는 것을 노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문법 공부가 안 됐다 그러면 화법과 작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수학입니다. 수학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중에서 뭘 선택할까요? 라는 건데요. 자, 이미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 많은 대학들이 정시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서 오세요라고 정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확통은 조금 제껴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도 이미 좀 좋은 대학들은 전부 다 수능 최저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만 쳐주겠어요라고 자연계열은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과는 네 기하나 미적분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문과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됩니다. 자, 그럼 보실까요? 자, 난이도면으로 보면 미적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 다음 기하도 어렵습니다. 확률과 통계가 난이도면으로는 제일 쉽습니다. 학습량으로 보면 미적분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기하고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가 학습량이 제일 적습니다. 그럼 조정 점수는 당연히 미적분이 제일 유리하겠네요. 확통은 제일 불리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2021년도에 수리 가형을 선택한 학생들입니다. 15만 5천 명쯤 되죠? 수리 나형은 문과 애들이 보는 시험이거든요. 31만 명입니다. 그러면 문과가 이과보다 한 2배 정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탐을 선택한 아이들은 21만 명이고요.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은 26만 명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과탐을 선택하고 문과 수학을 선택한 아이들이 약 26% 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세 과목 선택 과목 중에서 나는 수능 체제도 됐고 그 다음에 높은 학교도 됐고 그러면 확률과 통계를 봐가지고 점수를 올리는 게 나은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문과는 확통을 하는 겁니다. 이과는 웬만하면 미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적의 학습량이 만만치 않고 그 다음에 연산이 너무나 떨어지고 자 특히 미적은 수투가 좀 안 돼 있는 아이들은 미적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하를 선택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근데 이제 기하는 뭐가 문제냐? 기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이 매우 쉽게 나옵니다. 왜냐면 A, B, C로 해서 거의 30%씩 A, B, C를 주거든요. 근데 미적분은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인데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아무래도 어려운 문제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하를 선택을 하는데 내신 공부한 걸 가지고 기하가 할만하다 그러고 선택하는 건 조금 무리합니다. 기하 같은 경우는 특히 아이들이 도형에 대해서 굉장히 알러지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습량이 좀 많더라도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금방 말씀드렸죠? 이과가 4등급 아래 아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확통으로 바꿔서 시험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나거든요. 정시 모집 인원이 우리가 수도권에 21개 대학을 놓고 보면은 39.1%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시에서 넘어오는 인원이 한 10%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5대 5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재학생들이 많이 불리하죠. 이거는 2018년 자료인데요. 보시면은요. 국어 같은 경우는요. 재학생이 97.2점인데요. 표준 점수가. 그다음 재수생이 109.1점입니다. 수학 가형, 이과 수학은요. 표준 점수가 97.8이고요. 105.6이고요. 나형은요. 98.4고요.
106.8입니다. 압도적으로 재수생들이 잘합니다. 자, 이거는 뭐 요 동네에 있는 어떤 학교에 전교 1등짜리가 받은 배치표인데요. 전교 1등짜리가 지금 한 수능으로 2.5쯤 나왔습니다. 2.5쯤 나오리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정시로 간다라면 어디로 가느냐? 서울과기대급 갑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서울대 갈 거거든요. 왜냐면 전교 1등이니까요. 수시로 가면 서울대 갑니다. 왜냐면 직윤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정시로 가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이 늡니다. 교과 전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추천 전형인데요. 추천 전형들이 각 학교마다 다 생겼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은 다 생겼습니다,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추천 전형이 우리가 생각하는 1순위가 돼야 됩니다.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근데 안타깝게도 뭐가 있느냐? 네, 수능 최저가 달려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수능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등급을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100분위까지 맞춰가지고 정시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쉽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보시면은 광운대, 덕성여대, 명지대, 세종대, 연세대, 인천대, 이화여대, 한양대만 추천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다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내신 3점대까지는 추천 전형을 가장 우선적인 전형으로 노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3학년 초부터 이제 담임선생님과 상담할 때 추천 전형에 관심이 있다라고 어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추천 전형이요. 전교 몇 등 아이들만 받는 게 아닙니다. 2점 몇 아이들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면 내려옵니다. 위에서 안 받으면 계속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학교마다 추천을 중복으로 몇 장 주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한테 계속 어필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수능 체제를 맞추려면 수능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 약대 학부 모집인데요. 약대가 정시는 43.95%, 수시는 56.05%를 푸는데 교과 전형이 제일 많습니다. 약대 인원 중에서. 그 다음에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논술로 이렇게 뽑는데요. 약대가 이제 학부로 돌아옴으로써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동안은 약대를 어떻게 갔었냐면요. 대학교 2학년까지 특히 화학이나 생명과학 전공한 아이들이 2학년 때까지의 성적과 피트라는 시험을 봐가지고 대학원꼴로 약대를 갔거든요. 이제 그런 과들이 이제는 좀 영향을 받을 겁니다. 화학과 생명공학과 화학생명공학부 이런 과들이 이제 약대를 가는 중간 통로로서의 역할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률이나 커트라인이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전에 있었던 높은 대학들,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인데 의대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고요. 치대, 한의대, 수의대의 경쟁률하고는 조금 유의미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의대 다음에 치대, 치대 다음에 한의대, 한의대 다음에 약대, 약대 다음에 수의대. 자, 이런 식으로 아마 순서가 매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올해 이제 또 큰 건데요. 적성고사가 없어집니다. 적성고사라는 건 뭐냐면 수능보다 쉬운 시험을 대학교마다 보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적성고사가 중하위권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올해부터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중하위권 애들이 수도권에 진입하는 게 많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다행히 적성고사를 없앤 새 학교가 논술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적성고사 중에서 가장 높은 학교가 가천대였거든요. 그럼 가천대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 만들었어요. 고대 세종 캠퍼스도 만들었습니다. 수원대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중하위권이 내신을 그 논술을 도전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약간은 열린 겁니다. 하지만 적성이 폐지되고 논술이 생기고 거기서 중하위권들이 완벽하게 이쪽으로 흡수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구멍은 생겼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수시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죠. 수시에는 우리가 학생부 위주가 있고요. 대학별 고사를 보는 게 있고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위주 전형이 교과 전형 종합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는 논술 적성, 구술 면접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적성은 없어졌다고 말씀드렸고요. 특기자 전형은 이제 외고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살다 온 아이들이 거의 다 외국어 실력을 가지고 가는 전형이니까 아주 소수 아이들만 관심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수학과학 같은 경우는 대개는 과거나 영재학교 아이들이 가는 그런 전형입니다. 자, 교과 전형이라는 건 그렇죠. 내신 관리가 강한 학생들 모여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과 전형들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교과 성적만 가지고 뽑는 경우도 있고요. 교과 플러스 면접. 명지대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 플러스 면접이 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대 같은 경우도 면접이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교과 성적 플러스 비교과가 붙는 그런 학교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교과 성적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의 특징이 뭐냐? 경쟁률이 낮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있었던 교과 전형의 합격자의 점수를 많이 넘는 아이들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고만고만 아이들끼리 경쟁입니다. 그래서 택도 없는 이런 배짱 지원 같은 게 교과 전형에는 되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중복 합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빵꾸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정시로 1월 되는 인원이 가장 많은 전형이 교과 전형입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천 전형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수능 최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1등하는 아이들이 대개 교과 전형에 실패하는 까닭이 수능 최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수능 최저가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추천 전형이 많이 늘었다고 그랬죠. 자, 근데 올해 이제 또 변수가 뭐냐면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거의 진로 선택 과목이 많습니다. 근데 진로 선택은 ABC로 나오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서 거의 반영이 미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때 내신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교과 전형을 생각한다면 일반 선택 과목 위주로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종합 전형이라는 것은 공부도 잘하고 활동도 잘하고 인성도 뛰어난 아이들을 뽑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보십시오. 교과 전형에서 예를 들어서 한양대가 1점 극초반입니다. 1점대 극초반이에요. 하지만 종합 전형으로 가면 2점대 중반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비교과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비교과도 1학년, 2학년 때 하는 거죠. 3학년 때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학종에서 그러면 어떤 걸 평가하느냐? 평가 요소입니다. 가장 큰 게 전공적 합성입니다. 전공적 합성이라는 것은 전공 관련 교과목을 들었느냐. 그러니까 요번에 3학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대 가는 아이다. 그러면 기하 과목을 절대평가인 ABC로 맞지만은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이미 다 결정이 났습니다만 기하 과목을 듣지 않은 학생은 학종에서 당연히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성 지도, 그 다음에 학업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세특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수상 경력 같은 데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 인성입니다. 요건 이제 주로 행특에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 발전 가능성은 자기주도성, 리더십, 그 다음 학교 회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 학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풍부하게 했느냐 이런 것들을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학종으로 갈 친구들은 어떻게 되느냐. 3월 달까지 우리가 2월 말에 결정이 되거든요. 3월 달까지 생기부를 보고요. 3월 초에 학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만약에 학종을 쓰겠다라고 작정을 했으면 지금까지 뭐가 부족한지 부족한 활동 위주로 보완을 해야죠. 근데 뭐가 부족한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컨설팅 받으셔야죠. 그 다음에 각종 대회는 선택적으로 예를 들어서 3학년만 하는 대회가 있다. 이런 것들은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특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특 안에다가 연구보고서라든지 탐구보고서 같은 거를 넣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단 학종을 하겠다라고 작정한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학종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학종을 쓰겠다 그런 아이들은 자소서를 갖다가 8월 초에 한 달 내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종을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간을 다른 걸 하는 아이들보다 많이 뺏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자소서가 바뀝니다. 자소서가 좀 간소화 되거든요. 그래서 글자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어떻게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8월 달에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아이들한테 맡겨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컨설턴트하고 상의하겠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광남고등학교 주요 내신 이게 우리 학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2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정시가 4.5입니다. 그러면 배치표로 어디를 갈 거냐? 경상대, 동아대, 인제대, 전북대, 한약자원과 이런 데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어디를 갔느냐? 네, 수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국민대 학종 썼고요. 숭실대 학종 썼고요. 세종대 논술 썼고요. 과기대 논술 썼고요. 가천대 적성 썼습니다. 적성은 올해부터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아, 이 친구 시립대 됐습니다. 시립대 논술 전형입니다. 이게 논술 전형의 굉장히 메리트죠.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논술 점수로만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온 게 없었다. 이런 학생들이 마지막 택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패자부활전 전형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당연히 재수생들이 강합니다. 하지만 못 들을 건 아닙니다. 재수생들과 합쳐서요. 논술 전형으로 합격률을 저희들이 한 5% 정도 보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에서 논술 수업을 제가 계속 합니다만 계속해서 합격자들이 나옵니다.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나왔고요.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제 학생들도 못 들을 구멍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가 되게 있기 때문에 실질 경쟁력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을 보고 나서 논술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에서 최저를 못 맞출 것 같다. 그러면 논술 시험장에 안 나타나요. 한 반쯤 안 나타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술 전형이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 12군데고요.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24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논술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논술을 선택한 아이들은 주로 정시까지 같이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을 쓰는 게 당연히 우리가 쓸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지죠.
자,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요. 자, 이렇습니다. 인문사회 통합 논술을 보는 데가 있고요. 거기에 수학을 덧붙여서 보는 데가 있고요. 영어 제시문을 보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 요걸 초이스해야 됩니다. 수리 논술을 할지 말지. 그러니까 이제 인문 논술에 수리가 붙는 학교가 건국대,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이런 대학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수리를 안 하겠다 그러면 이런 대학을 피해서 쓰면 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만 실제로 인문 논술은 그 자연 논술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한다 논술 전형을 좀 늦었습니다. 대개는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 2학년 초에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인문 논술은 실력이 잘 늘지 않아요. 반면에 자연 논술은 이렇습니다. 자연계 논술은요. 과학 논술까지 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해야 됩니다. 과학 논술을 하는 학교가 연대, 중대, 경희대, 건국대, 홍익대, 그 다음에 서울여대, 그 다음에 지방에 아주대 의대를 포함한 지방 의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 논술까지 만약에 했다. 근데 과학 논술을 할 거면 우리가 과학 2 과목을 진로 선택 과목으로 3학년 때 내신으로 배우거든요. 그럼 과학 2 과목까지를 해서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다 그런 아이들은 과학 논술 같은 경우는 굳이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기출문제만 풀어서 준비할 수 있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논술까지 해야 되겠다. 단 2 과목을 공부해 보니까 할 만하다. 그런 학생들은 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수리 논술로만 그 압축해서 보여드리면은 수리 논술은 전부 다 교과과정 내에서만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 논술은요. 지금 가장 빨리 하는 아이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시작하는 아이들입니다. 그 전에는 진도가 안 끝나기 때문에 수리 논술을 준비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 논술을 준비하는 거는 수능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단계가 이렇게 있는데 중간을 생략해도 어떻게 점프를 해가지고 맞출 수 있는 그런 꼼수를 부릴 수 있거든요. 수능은. 하지만 논술은 그런 게 안 되죠. 그 단계를 전부 다 논리적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학 동안에 열심히 연습하면 수능 공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수능 이전에 논술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학교가 시립대입니다. 그러면 시립대보다도 정시로 높은 데를 갈 수 있다. 근데 아이들이 당연히 많이 쫄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립대를 보험용으로 넣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시립대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을 아무리 잘 봐도 정시에 원서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전에 시험을 보는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납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지가 굉장히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리 논술은요. 준비하지 않으면 보는 게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원서를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준비가 돼 있으면 소신 지원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패자 부활전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유일한 전형입니다. 저희들이 아이들 원서 쓸 때 좀 도와줄 때 보면은 논술을 6장 쓰는 아이들이 가장 슬픈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 때 아무것도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하지만 뭐 남은 게 그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라도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면접 전형이라는 건 크게 1번, 2번 보시면 되는데 서류 기반형 면접이라는 것은 생기부라든지 자소서에서 나왔던 것들을 기반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참인지 아이들이 하는 것들이 참인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면접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문 제시형 구술 면접은 서울대 연고대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를 던져주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냥 구술로 푸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의대는 의대면 면접이 있고요. 교대사대는 교대사대 면접이 따로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수시 지원 전략 이런데요. 우리가 그 6월달,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게 내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배치표상으로 쭉 나옵니다. 그거보다도 위로 교과 전형을 쓰는 거예요. 교과 전형 위로 종합 전형을 씁니다. 종합 전형 위로 논술 전형을 쓰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보다 일단 무조건 학교 2개를 상향 지원을 합니다. 납치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상위권이 중위권이 하위권이에 따라서 상위권은 거의 다 정시에 쓸 수 있는 것보다도 위로 쓰는 겁니다. 적정 하나 정도 쓰고요. 왜냐하면 정시에 충분히 실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위권 하위권 같은 경우는 정시에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용으로 좀 밑에 학교를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수시를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데 뭐 딱 믿을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예 내신이 1.5쯤이다 그러면 교과 전형으로 서울대 직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대 추천 전형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성한, 고대, 뭐 의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의대 뭐 이런 데를 쓰기도 하고요. 종합 전형으로는 이제 서성한, 연고대, 서울대 일반 전형까지도 씁니다. 그다음에 정시로는 1.5 맞는 애들이 대개 정시에도 잘 보기 때문에 의대, 서영고, 서성한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우리 아이가 3점대인데 어디를 갈까요? 보면은 교과 전형으로는 그냥 수도권 저 끝에 수원대라든지 수원대에도 3점대는 어렵습니다. 2점은 받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으로 쓰려면요. 앞이 2는 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그보다는 조금 올라가겠죠. 국승 3단 정도까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정시로 가면 인서울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논술 전형은 쭉 비어 있네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학 성적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또는 수학 과학 성적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학교든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정시인데요. 요번부터 정시가 가군, 나군, 다군에 있던 대학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서울대가 원래 가군에 있다가 나군으로 옮겼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군에 있었던 연고대가 가군으로 옮깁니다. 그럼 연고대가 가군으로 옮겼으니까 가군에 있었던 서강대는 또 다시 나군으로 옮깁니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전부 다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군, 나군, 다군에 어떤 대학이 있는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과목은 뭘까요? 수학학원이니까 수학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영 비율이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거든요. 자, 보시죠. 인문계열입니다. 인문계열을 지금 저희들이 국어를 1로 잡고 비율을 따진 겁니다. 그럼 보시면은 여기서는요. 2대 하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를 빼고는요. 인문계열인데도 불구하고 국어보다는 수학 비중이 높습니다. 반영 비율이 이렇다는 거. 똑같은 점수를 맞아도 얘보다 얘를 비율을 더 높이 준다는 거예요. 자연계열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학교들이 수학 비중이 높습니다. 자연계열은 수학과 탐구입니다. 수학과 탐구가 반영 비율이 높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산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열은 당연히 수학과 탐구 과목을 잘해야 됩니다. DMB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겨울방학 때부터 뭘 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겨울방학이 이제 마지막 역전의 기회인데요. 입시체제로 전환합니다. 내신 수학 같은 경우는 정해진 범위에서 한 50분에 25문제 정도를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위가 정해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하느냐, 얼마나 빨리 연산하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시험인데, 반면에 수능 같은 경우는 수학적 사고력을 물어봅니다. 네, 30문제를 100분 동안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비 과정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과 같은 경우는 미적분 같은 경우를 지금 아이들이 내신과 수능을 같이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같은 경우는 내신 위주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원, 수투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부터 미리 수능에 맞게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수능은 계산 능력도 필요하고요. 추론 능력도 필요하고 위기 관리 능력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 2회 미적분 수업을 하고요. 주 1회에 수원, 수투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늘릴 겁니다. 1월달, 2월달은요. 하루에 4시간씩입니다. 그래서 수원, 수투 같은 경우는 와서 하루를 수원 2시간, 수투 2시간 하고요. 미적분 같은 경우는 4시간씩 2번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 수능에 기하를 선택할 예정이 있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강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리논술이 이번에 개강합니다. 제가 늘 겨울방학 때마다 수리논술을 하는데요. 수리논술은 토요일 날 하게 됩니다. 자, 1월, 2월 달까지는 미적은 내신 위주로 수업을 하고요. 수원 수투는 수능 위주로 수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3월 달부터 들어가면 바로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내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신 대비를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6월 달, 7월 달도 내신 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방학 이후로는 이제 본격적인 수능 대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특강 수업인데요. 수리 논술은 주말 특강을 어떻게 하느냐? 1, 2월 달에 논술 이론 특강을 끝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수업은 지금 아직 미정입니다. 지금 논술로만 만약에 6논술을 쓰는 아이들이 많다 그러면 제가 개설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대개는 1월, 1월 달 하고 그 다음에 1학기 내신이 끝난 다음에 7월 달부터 한 10주 과정으로, 왜냐하면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 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수리 논술 과정을 깔면은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6논술을 깐다. 뭐 내신도 별로 필요 없다. 정시도 필요 없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아이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깔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과입니다. 문과는요. 주 2회를 수원 수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 1회를 확률과 통계 수업을 하는데, 문과 같은 경우는 특정 학교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를 이미 2학년에 다 끝냈고요. 그래서 전부 수능 수업으로 돌아가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수업을 내신 수업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주 3회입니다. 문과도. 이과도 주 3회, 문과도 주 3회인데 이과는 특강 수업이 있다. 기하를 하는 친구들과 수리논술을 하는 친구들은 따로 수업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과 같은 경우는 3월, 어차피 수능 수업이기 때문에요. 3월 말까지 수능 진도를 다 끝낼 겁니다. 그 다음에 내신 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 지나면은 본격적인 이제 파이널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입시 정보 사이트입니다. 입시 정보 사이트가 이런 사이트인데, 나이스는 뭐 다 아실 테고요. 그 다음 대교협에 어디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많이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다음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부산 진로진학정보센터에도 많은 자료들이 있고요. 파파한달브루스는 카페입니다. 여기 가입하시면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베리타스 알파는 일단 뭐 이런 입시 자료 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무료 회원만 가입하셔도 꽤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입시 정보 사이트까지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고3이 됐습니다. 고3이 됐는데 어머니들도 이제 학부모님들도 전부 다 수험생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길잡이가 좀 돼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류의 설명회들도 좀 많이 다니시고요. 그다음에 설명회들을 다니시면서 학원마다 이런 설명회들을 자기 학원에 유리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좀 걸러서 듣고 해석하고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범을 좀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